야합 단일화가 정치 쇄신이다, 이게 정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명한 국민들이 자기 수준 이상의 지도자를 가질 수 없는데 이런 수준의 지도자들과 이런 수준의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표를 주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수준을 믿고 이렇게 야합 단일화를 통해서 권력 나눠먹기, 안통 문총 단일화, 안철수 대통령, 문재인 국무총리, 그리고 그 밑에 장관부터 시작해서 국영협조까지 줄줄이 나눠먹는 이런 자리 나눠먹고 권력 잡기 위한 이러한 야합 단일화에 대해서 현명한 국민들이 21세기에 허용을 하겠습니까? 저는 국민 수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단일화? 네, 우선 안철수 후보 단일화하면 충분히 신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사실은 지금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매우 어려운 선거라는 인식에서 그렇다면 단일화가 안 되면 반드시 진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라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인식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일화를 해서 박근혜 후보와 격돌을 해도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정현 단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후보는 점잖은데 단장님이 말씀을 너무 함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장이 이겼습니다. 사실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이 통합한 마당에 야권 단일화를 야합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사실 자기 모순이죠. 사실 저희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공동의 비전, 정책을 통해서 단일화의 과정이 국가를 바꾸고 정치를 혁신하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반성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산진당과 통합하던 새누리당이 도대체 둘이 통합하면서 무슨 정책을 펼치겠다는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의 후보들이 고민하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 비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일화를 해도 만만치 않을 게임일 거라고 상호 단장님이 말씀드렸는데 박영선 위원장님 단일화만 하면 이길 수 있나? 아니면 단일화라는 것은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이자 명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면 조금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단일화가 되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보다는 승리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손을 잡고 함께 이 정권 교체와 시대 교체를 이뤄보자라는 그런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 단일화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한번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매일 방송에 두세 군데 출연하면서 하는 해법들을 제시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한번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드립니다. 먼저 이 골치 아픈 과거사 문제, 정치학회 문제에 대해서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지원문대학원 교수님께서 반미분 정도 간단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마이크. 이쪽으로 보시면서 일어서서 카메라를 보시면서 해법이라고 하니까요,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에 제가 생각하는 국민이 공감한 해법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박근혜 후보가 어떤 보수의 언론을 내기보다는 진보적 진영까지 가야지, 경제 민주화를 해야지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시대 정책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고 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를 봤을 때는 진보까지 가는 것도 힘들 것 같고요. 최소한 개혁적 보수라는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이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포지션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수장학회 해법이 가장 핵심이 있다고 보는데요. 정수장학회 세 가지 단계를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법부에서 이것은 강탈에 의한 것이다, 최소한 강압적 분위기는 있었다라고 1심과 2심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독권력에 의한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가져왔다, 뭐 장학 사업을 했고 안 했고 그 좋은 일에 대한 결과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서 지금 이사장이나 이사가 아니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5.16이나 유신 그 인혁당 사건하고 달리 본인이 10년 동안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관련성이 있다 하고 지금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책임과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성을 인정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적 보수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보수와 다른 개혁적인 보수, 뭔가로 화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김진태 유가전 돈을 꼭 돌려준다, 뭐 재산을 돌려준다, 뭐 그런 정신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정수장학회 이름도 바꾸고 그 목적 사업에 정말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데 기여하는 장학회로 바꾼다면은 정말 그 리더십이 있어서 좀 인간적으로 따뜻한 개혁적인 것이 좀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적 보수라는 것은 그동안에 왔던 보수가 아니라 새로운 해결 능력을 가지면서 좀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정수장학회에 있어서 강압성과 그 역사 인식을 받아들이고 본인의 직접적 관련성 인정하고 그 책임하에 그러한 문제를 해법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폭행을 했을 때 피해자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있는 사람한테 이미 사건이 지났으니까 폭행 잊어버리고 합의각서를 쓰고 어떤 걸 하자라는 것은 그것은 공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 가해자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정말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했을 때 뭔가 각본 쇼이면서 알면서도 국민들은 뽑아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혁적 보수로서의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제안이고 일단 시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사님. 예, 고맙습니다. 전문가하고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NLL 문제 아까 조금 공방이 치러졌는데요. 요즘 방송국에서 가장 많은 사회 진행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고성국 박사님께서 NLL 해법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후보가 우리 정수장 역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NLL 문제는 두 가지 영역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 1급 기밀을 받냐 안 받냐, 그리고 그걸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식의 그 정쟁적 논란은 저는 즉각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새누리당한테 유리한지 민주통합당한테 불리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50일 후에 당선될 사람이 이제 대통령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마 뭐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차 정상회담에서의 대화록을 공개하니 만일을 이 논란을 벌이면서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그 정상회담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는지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저는 이 1급 비밀에 이 처해져 있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1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인데 이 문제를 대선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별도로 NLL 문제를 포함해서 대북정책 전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갖춰야 될 매우 중요한 정책 영역인데 이 대통령 유력 후보 세 사람이 NLL 문제를 포함해서 안보 문제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한테 지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기회가 없어서 안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단순히 차례차례 나와서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후보자들끼리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것이 국가안보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인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NLL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후보들 간의 정책 토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함께 말씀드리면 박근혜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서 역사 사과를 했는데 첫 번째 사과, 9월 24일 날 있었던 사과는 5.16 쿠데타와 유신 체제의 등장이 헌법가치 훼손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정수장학회는 5.16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에 그 쿠데타 권력의 힘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사건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미 1차 과거사 사과에 그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역사 사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이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산고법에서의 판결도 나왔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정현 그 공보단장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는 이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면 될 일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논란을 벌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두 번째 그 역사 사과 부분은 박근혜 후보가 앞부분에 강압성 문제를 가지고서 불필요하게 논란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그 과거사 사과 그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의 이 뒷부분, 그러니까 해법과 관련해서 이름까지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최필립 이사장과 이사들이 좋은 해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한 것은 저는 적절한 수준의 해법 제시였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박상천 교수 말씀대로 아무리 법률적으로 나는 정수장학회와 관계없다고 주장을 해도, 또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다수가 관계가 없을 리 있느냐, 박근혜 후보가 한마디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안 하느냐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좀 공개적으로 발언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최필립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익적 법인으로서의 재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 라고 발언을 하고, 그런데도 최필립 이사장이 버티면 그야말로 국민적 차원에서 이제 박근혜가 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한 번 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이랑 민주당 잘 참고, 그리고 이번인 경일의 교수님, 이 복잡한 단일화 문제, 얽히고 섞인 단일화 문제, 해법 외화는 없습니까? 앞에 두 분 말씀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는데 이 문제는 저는 자신이 없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최진 소장님 말씀이 또 부담스럽습니다. 매일 TV에 나와서 좋은 얘기를 하니까 해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TV에서 한 얘기는 사실 하나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조금 먼저 방법론이나 차원을 얘기하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어떤 정치적 상상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먼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DJ 비연합, 또 지역 연합일 수도 있고, 또 대통령과 총리 고리로 한, 또는 내각 제거를 고리로 한 그런 연합일 수 있습니다. DJ 비연합일 수 있고요. 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그냥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조금 작게 따지면 우리 박영선 의원도 단기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일종의 단일화라는 단일화, 그런 안철수 후보가 통 크게 양보함으로써 오늘날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인정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 비슷한 것이 된다면 저는 단일화 거의 하나만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 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됐습니까? 예. 해법이 나왔습니까? 아주 방법적인 해법. 예. 저는 진정한 방법을 창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요동치면서 각 후보의 지지도가 오르락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만 오랜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한 윤희용 실장은 다른 말씀을 생략하시고, 어떻게 하면 새 후보 캠프가 지지도를 올릴 수 있나요? 그 비법을 1분 이내로. 그걸 알았으면 캠프에서 불려갔을 텐데, 일단 박근혜 후보 캠프 쪽에서는 보면은 선제통일당과 합당하고 NL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의 보수적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서 애초에 국민 재통합에 의한 최대 승리, 한 60% 득표율, 대세론을 위한 승리 전략에서
마치 이제 보수 연합을 통한 최소 승리 51% 대 49%의 현실적 승리의 전략으로 수정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장 중도층으로의 확장이 쉽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금 진정성을 보여놔야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일부 이탈층이 있을 텐데 그 이탈층을 중도층을 이탈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꼭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캠프에는 문재인 후보는 이제 국정 경험이 있고 서민 이미지도 있어서 이쪽 부분 대중들의 홍이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인 문재인이 추구하는 정책 비전이 무엇인가가 대중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뭐 호불호가 있을 테지만 유권자들에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떠한 흐름으로 갈 것 같다라는 인식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문재인 후보는 그것이 형성이 잘 안 되어 있고 전달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짧은 기간 남았지만 좀 더 도발적이고 적극적인 선거 캠페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올려드리고요. 안철수 후보 캠프는 지금 최근에 의원 정수 이런 축소 논란이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에게 대중들이 파격적이고 참신한 공약과 정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후보 자체가 파격적이고 참신하기 때문에 공약과 정책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요구하는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 정수 줄이는 것 자체에 대한 여론 자체는 찬성 여론은 높지만 그것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그래서 공약과 정책의 파격성보다는 공약과 정책의 파격성이 후보의 불안정성을 부각시키는 이 마이너스 효과가 있음을 좀 인지하시고 그런 균형 감각 또는 안철수 후보가 보다 안정성을 더 중시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잠깐 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도 한 1% 정도 올라갈 수 있나요?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목소리 한두 분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대학생 분이 왔죠? 어디 있나요? 좋습니까? 예. 우리 서울대학교 다니는 정치외교학과 학생들 정치 포럼 단체 또 대표라고 합니다. 짧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처음으로 대선 투표권을 가지게 된 1993년생 이제 서울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인 그리고 대학생 정치외교 탐구연합의 대표 맡고 있는 김민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후보님들께 이제 몇 가지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대학생 현안에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이제 살인적인 대학생 등록금 정말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대학생들이 이제 지방 학생들이 살게 되는 그 원룸 같은 그런 거주 문제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거 환경 문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취업 문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하지 못하고 대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정말 대학생들이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새 후보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답변 듣기 전에 또 고등학생 한 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 전라북도 왔는데 전북 지역의 총학생회장의 모임의 의장입니다. 투표권 없는 거 없죠? 네.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고교 학생회장단 연합 의장 안명진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공부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그러나 공부만 해야 하는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친구들과 저는 요즘 쉬는 시간마다 정치, 특히 대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정치 이야기를 한다니까 좀 웃기고 귀여우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힘들면 투표권도 없는 우리가 대선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마음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고등학생, 물론 투표권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청소년은 가장 중요한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 후보님께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특히 대입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국민검증단 대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움직이는 아주 큰 단체 대표들께서 현안에 대한 질의 하나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한마디씩만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 정치 누가 누가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BMW를 원합니다. BMW를 갖고 싶다. B는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하는 일, 두 번째는 머니입니다. 내가 사업이 어떻게 하는지 돈을 버느냐에 관심이 사고, 세 번째 W는 웰빙, 나의 행복. 이 세 가지 BMW를 과연 후보들이, 그리고 후보들 계시는 여기 계신 대리에 나오신 분들이 얼마만큼 충족시켜주는 그런 답변을 하실지 저희가 점검해 보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먼저 3분 짧게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다음에 3분 정도 질문하시고 단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 노한규 부사협회 회장님께서 자극하겠습니다.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사 10만 회원을 대표하고 있는 대한사 회장 노한규입니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선거 때마다 실망을 하는 이유는 선거 때는 누구나 섬김의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국민을 섬기겠다. 그리고 이제 취임을 한 다음에는 분리받는 리더십을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나라의 정치가 특히나 이 관치주의, 관료주의가 큰 문제로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후보님들께 이 지금 관치주의, 관료주의가 훔치고 있는 이 문화, 이 정치 문화를 어떻게 바꿔서 국민들이 정말 국민들의 의견이 이 정치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후보님들마다 어떤 좀 개선해야 될 단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 후보님께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답변할 때는 최진 소장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예술단체를 총괄하는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예총 회장 하철경입니다. 예, 저는 한국예총회장 하철경입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 시대입니다. 문화예술이 발전해야만이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저희 예총과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표로서 대신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안철수 후보 측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에 대한 안철수 후보 측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것을 중요조선으로 3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또한 아울러 후보는 직접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특이한 그런 단체인데요. 회원이 한 800만 되는 한국전통무예협회 김병철 총리. 네, 한국전통무예 총회장 김병철입니다. 저희 선거에 후보 또 단장을 맡고 계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역대 그 대통령님께서 보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또 퇴임 후에도 존경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퇴임한 애가 많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한 3가지를 든다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요약해서 플러스 알파를 하나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님, 아까 직함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본다면 뭘까요? 그리고 그 과정 제일 중요한 게 인사입니다. 인사, 용인술. 박근혜 용인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대통령 조사할 때 소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의 조직과 대통령이 준 다음에 사안을 많이 들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기가 5년이니까 너무 짧다 그러니까 뭐 개헌을 해서 임기를 국민이 하는 지금 서울자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5년이라는 임기가 조금 짧은 기간이 아닌데 대통령을 왜 따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준비된 게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것 같으면 굉장히 황홀경에 빠져가지고서 이 황홀경이라는 것이 한 2년 내지 기계가 2년씩 그런 사이에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2년씩 지나면은 어디서 임기가 다가온 것처럼 보니까 그때야 좀 손으로 가지고서 못 하다가 보니까 임기 중에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조기가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가서 관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정당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정책수계가 하고 했지만 그러한 것에 비해서 우리 그 관료들이 추임 준비하는 동안에 아주 아름답고 명쾌한 브리핑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그걸 쏟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확신이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어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강조합니다만 대통령을 갖다 뽑는 국민이 과연 어떤 사람을 뽑았을지 그러한 뜻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로 이제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우리 과거를 보고 보면 대통령이 좀 정직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 대통령 되는 사람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정직한 거다. 내가 군대에게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다면 이미 작년 말 2012년 말까지 자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해야 할 것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돼가지고 있고 내가 인사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까지 자기 머릿속에 다 구상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2012년 12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니까 자, 총선을 치르고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죠.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분은 뭐를 갖다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적당히 이렇게 국민들이 이기고 여론상 좋으면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대통령이 될 사람, 이 사람은 끄덕하면은 큰일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국민이 원하니까 모든 것을 국민에게 다 팔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민을 팔고서 어느 대통령에 가서 이 사람은 정직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 기본적으로 지금 새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새 후보가 똑같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나와 있는 것이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아니라고 되는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을 갖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펼쳐서 그 결과가 국민에게 좋게 나타나는 건데 이거에 대한 혼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의 완전한 성공한 대통령이 한 번도 안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을 보고 보면 이거는 후보의 자질에 달리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가 확신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일반 국민들한테 정직할 수도 있고 정직할 것 같으면 일반 국민들한테 존경도 받을 수 있고 거의 모든 것이 관행으로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될 거고 김정일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통령 후보 시절과 대통령이 된 이후가 제발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수 위원장님, 문재인 후보를 노면 그림자랑 나사를 펴고 나경원 공수대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좀 보완해야 될 점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친노 그림자 얘기가 나오는데 다 지워졌나요? 지워진 내부 쇄신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 문재인 후보의 성격적으로는요 너무 착하다는 거 그것은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친노 그림자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후보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노무현 대통령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은 후보가 너무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친노의 그림자라는 거, 일단 선대위를 구성할 때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했고 또 최근에 이 친노라고 흔히들 낙인시킨 사람들이 100여 정도를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그 후보 주변 분들의 각오가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는요. 참여정부가 방향은 옳았지만 그 방향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갔던 그 길이 너무나 좀 거칠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제인데요. 참여정부 시절에도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했지만 그 재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서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이 골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고요. 복지 문제는 이미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복지는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정책이다라는 것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복지 문제를 이야기하면 마치 좌파인 것처럼 또 심지어는 복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복지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성장이라는 이런 개념 속에서 추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참여정부와 민주당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학생께서 말씀하셨던 반값 등록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값 등록금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18대 때는 너무나 의원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해내지 못했고요. 작년 서울장 선거 때도 제가 그 반값 등록금, 서울시립대학교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해서 그것을 박원순 시장이 실천에 옮겼습니다. 젊은이들이 그것을 보고 투표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있을 때는 국가 전체적인 것을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사실 피로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처럼 지난 5년간의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아마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그리고 행복한 나라로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21세기의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이 남북 문제를 해결을 해서 우리의 그 젊은이들의 꿈을 단순하게 이런 어떤 그 남한에 그치는 섬과 같은 그런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그런 꿈이 아니라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꿈을 제시하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후보다라고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조영민 단장님, 아까 질문 3가지 여쭤봤는데 한 가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고쳐야 될 것 한 가지만 고르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